인공수로에 수달이 산다고. 동물원 탈출이겠죠. 영국 왕립학회 30년 경력 수달 복원 전문가가 서울 청계천을 가짜 자연이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하 18도 10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서울을 덮친 그날. 그가 직접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사할 거라던 수달 가족이 살아있고 얼어붙을 거라던 강물이 흐르고 있고 불가능하다던 사냥이 눈앞에서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생태학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런던은 30년 실패했는데 서울은 20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왕립 야생동물 보호협회 수달 복원 프로젝트 책임자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템스강의 수달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1980년대 템스강은 죽은 강이었습니다.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로 물고기조차 살 수 없었고 수달은 당연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30년에 걸쳐 수질을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런던 도심 구간은 달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타워브리지를 지나는 중심부 20km에는 단 한 마리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차량 소음, 수백만 인파, 부족한 은신처.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수달은 인간의 도시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파리, 베를린, 뉴욕, 도쿄. 어느 대도시 중심부에도 수달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심에서 수달 서식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30년 실패 경험과 전 세계 데이터로 증명된 학계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한국환경부에서 두툼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울 청계천 수달 서식 확인 및 생태 보고서. 본문을 읽는 동안 제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인구 1000만 서울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청계천에서 2021년부터 수달 가족이 지속 관찰되었고 올해 새끼 2마리가 태어나 번식까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데요? 저는 청계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폭은 20m에서 40m, 템스강 런던 구간이 최소 200m인 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수로였습니다. 총 길이는 5.8km. 수달 한 마리가 필요로 하는 최소 영역 15km의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이 자연 하천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강 하류에서 전기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순환시키는 인공수로. 하루 12만 톤의 물이 기계의 힘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옆 산책로를 하루 평균 10만 명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런던은 인구 900만, 서울은 1000만. 템스강은 폭 200m, 청계천은 40m. 템스강은 자연 하천, 청계천은 펌프로 도는 인공수로. 템스강은 상대적으로 한산함, 청계천은 하루 10만 명 통행. 모든 조건이 서울이 더 열악했습니다. 런던에서 30년 동안 실패한 일을 서울이 해냈다는 겁니까? 저는 답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개체는 오인되었거나 탈출 개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생수달이 인구 1000만 도시 중심부에서 번식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때 보고서 마지막 장의 기상청 특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수도권 10년 만에 최악 한파.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최저기온 영하 18도. 체감온도 영하 25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영하 18도라고요? 지난 20년간 제가 수집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수달의 생존 한계 온도는 영하 12도. 그 이하로 내려가면 강이 얼어붙고 사냥이 불가능해지며 72시간 내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영하 18도는 그보다 6도나 낮았습니다. 작년 겨울 템스강에 영하 10도 한파가 왔을 때 23마리가 굶어 죽었습니다. 영하 10도에도 그랬는데 영하 18도라면요? 특히 올해 태어난 새끼들은 24시간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저는 급히 경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긴급. 즉시 청계천 수달 가족을 구조하십시오. 영하 18도는 생존 한계를 6도 초과합니다. 48시간 내 전원 동사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조를 시작하십시오.
발송 버튼을 누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파 시작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서울시 환경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구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청계천 수달들은 이번 한파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조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동물 학대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수달을 방치해서 얼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조교 에밀리를 불렀습니다. 서울행 항공권 예약해줘. 가장 빠른 편으로. 직접 가서 참혹한 현장을 기록하고 이 무책임한 방치를 전 세계에 고발해야 했습니다. 12월 8일 저녁 7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출구를 나서는 순간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외투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차량 계기판을 보니 영하 14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 산등성이까지 빼곡히 들어찬 빌딩들. 런던보다 훨씬 더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수달이 산다고요?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서울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 1,000만 명이 넘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런던보다 많았습니다. 차량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강 지류 일부 구간에서 결빙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얼음 위를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강들이 얼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청계천은 어떨까요? 인공수로라 더 빨리 얼 겁니다. 오후 8시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청계광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분수대와 조명이 보였지만 추위 때문인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적외선 카메라와 망원경,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물가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을 켜서 수면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섰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중심부는 여전히 검은 물살이 흘렀습니다. 한강 지류는 얼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펌프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이면 다를 겁니다. 기상청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적외선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수달이 있다면 체온 신호가 잡힐 것이고 없다면 제 추측이 맞는 겁니다. 카메라 화면을 주시하며 천천히 다리 밑을 스캔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오인이었거나 이미 도망갔거나. 저는 카메라를 내리려던 순간 화면 구석에 미약한 열원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다리 밑 깊숙한 곳, 바위 틈 사이에서 붉은 점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바위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망원경을 꺼내 들고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갈색 털, 긴 꼬리, 작은 귀. 수달이 맞았습니다. 어미로 보이는 개체 한 마리가 2마리 새끼를 품에 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 배 쪽에 바짝 붙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오인이 아니었습니다. 탈출 개체도 아닙니다. 저 어미의 행동은 야생 개체의 그것이었습니다. 새끼를 보호하며 은신처에 웅크린 채 밤을 견디는 모습. 런던에서 30년간 실패한 일. 세계 어느 대도시도 이루지 못한 일. 인구 1,000만 도시 한복판에 야생수달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핥으며 체온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가끔 작게 소리를 냈지만 어미는 조용히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랄 게 아니라 내일이면 죽을 거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저는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바위 틈 안쪽 온도를 측정해야 했습니다. 막대기 끝에 센서를 달아 조심스럽게 바위 틈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달들이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센서가 바위 틈 안쪽에 도달했습니다. 온도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8도.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밖은 영하 12도였습니다. 20도 차이였습니다. 바위 틈이 방풍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아래쪽에서 흐르는 물이 온기를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에서 미세한 수증기가 피어올라 바위 틈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의 영상 온도가 천연 난방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티고 있군요. 하지만 내일 새벽이면 다를 겁니다. 영하 17도, 아니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면 아무리 흐르는 물이라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물 자체가 얼기 시작할 것이고 수증기는 멈출 것이고 바위 틈의 온도도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다시 새끼들을 관찰했습니다. 작았습니다. 아마 생후 6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을 나이였습니다. 영하 18도 환경이라면 어미가 아무리 감싸 안아도 체온을 지켜주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의 모습과 내일 아침 얼어 죽은 모습을 비교해서 서울시의 무책임함을 고발해야 했습니다. 플래시 없이 조용히 몇 장을 찍었습니다. 어미와 새끼들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인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이 저들의 마지막 밤이 될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온도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추운 겨울은 처음이라고요. 내일 새벽은 더 춥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요. 호텔방에 도착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알람을 새벽 3시로 맞춰두었습니다. 가장 추운 시간대. 만약 수달들이 버틴다면 그때도 살아있어야 하고 못 버틴다면 그때쯤 끝날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새끼 수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미 품에 바짝 붙어서 떨고 있던 작은 몸. 미안합니다.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울시는 구조를 거부했고 한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냉정하게 이 비극을 기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화려한 도시.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 어딘가에서 작은 생명들이 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겁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30분. 저는 곧바로 일어나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밤거리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한기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는 순간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휴대용 온도계를 확인하니 영하 1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보가 맞았습니다. 거리의 가로수 가지마다 하얀 서리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로 위 아스팔트조차 추위에 얼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을 걷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서울 하천 상황을 검색했습니다. 한강의 얕은 지류들은 이미 상당 부분 얼어붙었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중랑천 일부 구간도 결빙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어떨까요? 더 좁고 더 얕고 인공수로인 이곳은 당연히 먼저 얼어붙었겠죠. 새벽 3시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주변 산책로는 미끄러운 빙판으로 변해 있어 발을 내딛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난간을 잡고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려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서 수면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검은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물은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거센 유속이었습니다. 펌프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중심부의 빠른 물살이 그 얼음을 계속 깨뜨리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공 시스템이 자연의 냉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수달들은 어떨까요? 물이 흐른다고 해서 살아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영하 17도의 냉기는 바위 틈까지 침투했을 것이고 새끼들은 이미 저체온증에 걸렸을 겁니다. 저는 적외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그 바위 틈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어 확대했습니다. 어미와 새끼들이 여전히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떨고는 있었지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미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위 틈에서 나와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물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사냥을 하려는 겁니까? 영하 17도예요. 물속으로 들어간 어미의 모습이 손전등 불빛 아래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어미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이댔습니다. 잉어였습니다. 30cm쯤 되는 잉어를 입에 물고 바위 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48시간 내 동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냥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수달은 지금 멀쩡히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영하 17도 새벽의 말입니다. 어미는 바위 틈으로 돌아가 새끼들에게 잉어를 찢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은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떨면서도 먹이를 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물가로 다가가 온도계를 물속에 담갔습니다. 수온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영상 4도. 공기는 영하 17도인데 물은 영상 4도였습니다. 21도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하류에서 퍼올린 물은 애초에 영상 온도였을 겁니다. 그 물이 펌프를 통해 청계천으로 올라오고 빠르게 흘러가면서 계속 새로운 물이 공급되니까 완전히 식기 전에 하류로 흘러갑니다. 수달들에게 이 물속은 외부보다 21도나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잠수해서 사냥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물속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작은 물고기 떼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물고기들도 살아있었습니다. 영하 17도 밖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미수달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랐습니다. 20초 만에 올라왔고 또다시 물고기를 물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을 위한 두 번째 사냥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템스강에서는 영하 10도만 돼도 수달이 굶어 죽습니다. 강이 얼어붙으니까요. 작년 겨울 23마리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영하 17도인데 물은 흐르고 물고기는 살아있고 수달은 사냥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난했던 그 인공 펌프가 자연도 포기한 혹한 속에서 생명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참혹한 실패를 기록하려던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었으니까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살아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48시간 내 동사라는 제 예측은 틀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9일 새벽 3시, 기온 영하 17도, 수온 영상 4도, 수달 가족 4마리 전원 생존, 어미 2회 사냥 성공.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한파는 사흘간 계속됩니다. 살아남는다는 게 단지 하룻밤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날이 완전히 밝으면 더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예측이 틀렸다고요. 해가 완전히 뜨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영하 17도에서 2도 올라간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한국환경부 연구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한강 습지를 함께 둘러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비교가 필요했으니까요. 자연 하천인 한강의 수달들은 이 한파를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오전 11시 한강 난지 습지공원에서 김연구원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어젯밤 청계천 수달들을 보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더군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한강 습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한강 본류가 보였습니다. 청계천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넓고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이곳이 원래 수달들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김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폭도 넓고 갈대숲도 많아서 은신하기 좋죠. 평상시엔 청계천보다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평상시엔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다릅니다. 특히 이런 한파 때는요. 우리는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한강의 가장자리가 두껍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소 수달들이 사냥하던 얕은 구간은 모두 하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깊은 본류 쪽은 아직 얼지 않았지만 그곳은 물살이 너무 세서 수달이 사냥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김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달은 얕은 물에서 사냥합니다. 깊은 곳은 물살이 세고 물고기도 빠르거든요. 그런데 한파가 오면 얕은 구간부터 얼어요. 그럼 수달들은 사냥터를 잃게 되죠. 그는 쌍안경을 꺼내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도 제 망원경을 들어 관찰했습니다. 한참을 둘러봤지만 수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원래 수달이 몇 마리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2마리 정도 확인됐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파가 오면 대부분 상류로 이동하거나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굶주리게 되죠. 저는 얼어붙은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자연 하천입니다. 펌프로 물을 돌리는 인공수로가 아닙니다. 넓고 깊고 갈대숲도 무성한 완벽한 자연 서식지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한파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교수님, 김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파 때마다 한강 수달 일부가 청계천으로 이동하는 게 관찰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강 수달이 청계천으로 간다고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넓은 한강을 두고 왜 좁은 청계천으로 가나 싶었죠. 그런데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청계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청계천은 펌프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한파가 와도 물이 계속 흐릅니다. 얼지 않는다는 거죠. 한강은 자연 하천이라 얕은 곳부터 얼어버리지만 청계천은 인공이라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연 하천이 얼 때 인공수로는 흐른다고요? 김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그랬습니다. 영하 12도가 사흘간 지속됐을 때 한강 수달 3마리가 청계천에서 목격됐어요. 한파가 지나가자 다시 한강으로 돌아갔고요. 일종의 피난처인 셈이죠. 저는 얼어붙은 한강을 바라보며 템스강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겨울 영하 10도, 템스강도 이렇게 얼었습니다. 그리고 23마리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청계천 같은 곳이 없었으니까요. 만약 런던에 청계천 같은 곳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펌프로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좁은 수로라도 있었다면 그 23마리는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30년간 자연 하천 복원에 매달렸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고 갈대를 심고 인간을 몰아냈습니다. 자연스러움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겨울마다 수달을 죽였습니다. 반면 서울은 인공 펌프를 돌렸습니다. 전기를 쓰고 비용을 들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인공 시스템이 영하 17도에서도 수달을 살렸습니다. 김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처음엔 청계천 펌프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전기 낭비라고, 가짜 자연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얼어붙은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자연이 생명을 지키지 못할 때 인간의 기술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떠나 차에 올랐습니다. 김연구원이 청계천으로 다시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낮 시간대 수달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자고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간 템스강 복원을 실패한 이유. 그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 잘못됐던 겁니다. 저는 자연을 복제하려 했습니다. 인간의 흔적을 지우고 옛날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자연을 복제하는 대신 자연을 도왔습니다. 펌프로 물을 흘려주고 그 위에 생명이 스스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넘어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내리쪼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우리는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젯밤 수달 가족이 있던 바위 틈을 향해 망원경을 들이댔습니다. 어미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 털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새끼 두 마리는 물가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건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연구원이 속삭였습니다. 저 녀석들은 이제 이곳이 집입니다. 3년째 여기서 살고 있고 올해 새끼도 낳았어요. 한강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죠? 한강이 더 넓고 자연스러운데요. 그가 웃었습니다. 넓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전하고 먹이가 있어야죠. 청계천은 좁지만 물은 항상 흐르고 먹이는 풍부하고 사람들은 해치지 않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연보다 인공이 더 안전한 곳. 30년 실패한 런던보다 20년 만에 성공한 서울. 기술이 자연의 한계를 넘은 곳. 제가 찾던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새벽, 저는 또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한파가 시작된 지 사흘째였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16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1도 올랐지만 여전히 살을 내는 추위였습니다. 저는 이제 익숙한 경로로 다리 밑 바위 틈을 향해 망원경을 들이댔습니다. 수달 가족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미 두 마리가 새끼들을 감싸고 있었고 새끼들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는 하루에 2번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새벽 3시와 저녁 7시. 가장 추운 시간과 해질 무렵.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수달들은 살아있었고 사냥에 성공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도 어미 한 마리가 사냥에 나섰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지 40초 만에 잉어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새끼들에게 먹이를 나눠준 뒤 자신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으로 돌아가 털을 말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관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9일 새벽 2회 사냥 성공, 저녁 3회 사냥 성공. 12월 10일 새벽 2회 사냥 성공, 저녁 예정. 72시간 동안 총 7회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실패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고기는 충분했고 사냥 기술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새끼들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사흘 전 처음 봤을 때와 비교해서 체중이 줄어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두 마리가 물가에서 장난을 치며 놀기도 했습니다. 저체온증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떨림, 무기력함, 식욕 감퇴. 제가 템스강에서 수없이 봤던 그 증상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다리 난간에 기댔습니다. 햇빛이 수면을 뚫고 들어오면서 바닥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속의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 떼가 물풀 사이를 헤엄치고 있었고 바위 표면에는 이끼가 자라나 있었으며 그 사이로 작은 새우와 다슬기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20년입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빈 콘크리트 수로였어요. 하지만 물을 흘려주자 생명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물속을 가리켰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흙이 쌓이고 그 위에 수초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물새들이 씨앗을 옮겨왔고 물고기 알도 날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물길만 터줬을 뿐인데 자연이 나머지를 다 채워 넣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청계천이 인공수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형성된 생태계는 진짜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물고기가 많다는 건 먹이사슬 전체가 건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조류가 곤충을 먹이고 곤충이 물고기를 먹이고 물고기가 수달을 먹이는 완벽한 순환. 이것이 수달이 영하 17도를 견딜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펌프 시설이 있는 상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거대한 펌프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루 12만 톤의 물을 끌어올리면서 말이죠. 교수님, 김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펌프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전기 낭비라고, 세금 낭비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용이 드는 건 맞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전기도 쓰고 유지보수도 필요하죠.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저 펌프가 지금 4마리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달 가족을 가리켰습니다. 런던 템스강에서는 작년에 23마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펌프를 돌리지 않았거든요. 자연스럽게 두었죠. 그래서 강이 얼었고 수달은 죽었습니다. 김연구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연스러움과 생명.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이제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펌프는 부자연스럽지만 생명을 지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4도. 여전히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어미 한 마리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12월 10일 저녁 8번째 사냥 성공. 사흘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펌프가 물을 흘리고 생태계가 먹이를 제공하고 수달이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완벽한 시스템.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한파가 끝납니다. 기상청은 12월 11일부터 기온이 영하 5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수달들은 이 사흘을 버텨냈습니다. 48시간 내 동사라는 제 예측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72시간이 지났지만 4마리 모두 건강했습니다. 사냥은 계속 성공했고 체온은 유지됐고 새끼들은 오히려 더 활발해졌습니다. 런던에서 30년간 실패한 일을 서울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더 열악한 조건에서 더 극한의 날씨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 작성했던 청계천 생태계의 한계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청계천 기술과 자연의 완벽한 공존. 12월 10일 오전 8시 30분. 저는 청계천 산책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6도였지만 해가 떠오르면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산책로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직장인들, 마스크를 쓴 학생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순식간에 산책로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생태학자로서의 경험상 도심 야생동물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인간의 간섭이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접근, 먹이 주기, 사진 찍으려는 시도. 이런 행동들이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템스강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상류에 수달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결국 수달들은 더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하루 10만 명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수달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가를 보니 어미 수달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 털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산책로에서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수달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수달을 발견하고 동행자에게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만 가리키며 속삭였을 뿐입니다. 동행자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는 꺼져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은 수달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수달과 너무 가까워지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산책로 반대편으로 돌아서 걸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수달을 발견해도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되 플래시는 끄고 가까이 가고 싶어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수달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제 수달이 놀라서 도망가겠구나.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재빨리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뭔가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에 손가락을 대고 조용히 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아이조차 야생동물을 대하는 예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출근 인파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여전히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을 쬐이며 평온하게 털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새끼 2마리는 얕은 물가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서로 밀치고 물장구를 치며 놀았습니다. 불과 3m 앞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 벤치에 앉은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수달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여기 산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이제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요? 네. 그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또 봐요. 그러다 보니 정이 들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귀찮지 않으세요? 야생동물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친구들이 우리를 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도 저 친구들을 건드리지 않고요.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분이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 친구들 덕분에 이 길이 더 좋아졌어요. 출근길이 지루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야생동물을 제거 대상이나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템스강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우리는 수달을 위해 사람을 몰아냈습니다. 출입을 금지하고 관찰조차 제한하고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게 보호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서울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루 10만 명이 수달 옆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수달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존의 핵심은 거리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요. 오전 10시, 저는 김민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최종 관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3일간 총 23회 사냥, 23회 모두 성공. 성공률 100%입니다. 저는 노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새끼들 체중 변화 없음. 저체온증 징후 전무. 스트레스 반응 없음. 김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틀 전 저는 이곳의 참혹한 현장을 기록하러 왔습니다. 수달들이 얼어 죽은 모습을 찍어서 서울시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런던에서 30년간 실패한 일을 서울은 해냈습니다. 인구 1000만 도시 한복판에서 폭 40m 인공수로에서 영하 18도 한파 속에서 수달을 지켜냈습니다. 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펌프. 겨울에도 물을 흐르게 해서 사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둘째, 시간. 20년간 쌓인 생태계가 풍부한 먹이를 제공했습니다. 셋째, 사람. 시민들의 배려가 수달에게 안전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출근 인파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3번째입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들지만 공존은 마음이 만듭니다. 서울 시민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귀국하신다고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찾던 답을 다 찾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수달 가족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미 한 마리가 사냥을 나갔고 또 성공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패를 기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았습니다. 템스강 복원 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30년간 고집했던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서울이 가르쳐준 대로 말입니다. 12월 11일 오전, 귀국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는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출발 전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배웅을 나와 있었습니다. 한파는 끝났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수달들이 그 추위를 견뎌낸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물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미 한 마리가 물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바위 위에서 햇빛을 쬐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김연구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30년간 템스강 복원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청계천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수달을 위해 인간을 몰아냈습니다. 출입을 금지하고 관찰을 제한하고 철조망을 쳤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보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하루 10만 명이 수달 옆을 지나갑니다. 펌프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모든 것이 인공적입니다. 그런데 수달은 살아있습니다. 영하 18도를 견뎌냈습니다. 런던에서 30년 동안 실패한 일을 서울은 20년 만에 해냈습니다. 김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출근하는 시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철학입니다. 런던은 자연을 복제하려 했습니다. 인간을 지우고 옛날로 돌아가려 했죠. 하지만 서울은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찾았습니다. 기술로 물길을 터주고 시민들이 마음으로 지켜줬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이 30년 만에 제게 답을 가르쳐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런던 왕립학회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대도시 중심부 수달 서식 서울 청계천이 증명한 새로운 가능성. 첫 슬라이드에는 두 장의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왼쪽은 얼어붙은 템스강. 오른쪽은 영하 17도에도 흐르는 청계천.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템스강 인구 900만, 폭 200m, 30년 노력, 결과 실패. 청계천 인구 1000만, 폭 40m, 20년 관리, 결과 성공.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영하 17도 새벽 청계천에서 사냥하는 수달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영하 18도에서도 수달은 살 수 있습니다. 물만 흐른다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색 빌딩 숲 사이로 가느다랗게 흐르는 청계천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좁은 물길 위에서 4마리 수달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대도시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내며 말이죠.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협회로 향했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교수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마리 모두 살아있어. 영하 18도를 견뎌냈어. 그날부터 저는 템스강 복원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30년간 고집했던 방법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출입금지 구역 축소, 시민 관찰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겨울철 물 흐름 유지 시스템 도입. 런던 시의회는 반대했습니다. 펌프를 돌리는 데 드는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작년에 23마리가 죽었습니다. 펌프 비용과 생명의 가치,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한 달 후, 왕립학회 발표 날이 왔습니다. 강의실은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30년간 틀렸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대도시 중심부에서 수달은 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청계천이 그 정설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영하 17도 새벽 사냥하는 수달의 사진이었습니다. 영하 18도 한파를 수달 가족 4마리가 전원 생존했습니다. 사흘간 23회 사냥, 23회 모두 성공. 템스강이었다면 전원 폐사했을 온도입니다. 저는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술입니다. 펌프로 겨울에도 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서울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법을 찾았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공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인공입니다. 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자연이 생명을 지키지 못할 때 인공이 생명을 살린다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자연의 순수함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 수달은 죽었습니다. 서울은 순수함을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 템스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논문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구 제목 대도시 중심부 수달 복원의 한계. 신 제목 서울 청계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도시. 30년 실패가 가르쳐준 것. 자연을 지키는 방법은 인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청계천의 펌프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위에서 수달 가족은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요.